신체손해정사 수험생을 위한 생기초 입문 특강. 와! 안녕하세요. 이페스코리아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임경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름 그대로 노 베이스, 말 그대로 기초가 없는 예비 수험생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간이요? 말 그대로 개념을 업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은 신체손해하정사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저희 신체손해하정사는 1차 3과목 그리고 2차 4과목으로 그렇게 해서 합격한 수험생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신체손해하정사가 되고 싶은 예비 수험생, 그러나 기초가 없는 수험생들에게 이 과목은 어떠한 과목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또 어떻게 보면 맛보기겠죠? 그러한 시간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은 어떠한 과목인지, 그리고 배상책임 및 근제보험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오늘 이 시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수준의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좀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길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이고 그리고 근제보험이 무엇이고 이러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또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제보험이 무엇인지 과목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PPT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보험 상품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무 질병에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암이라든지 특정 질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암보험이라든지 이러한 상품들에 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배상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러한 손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그러한 손해배상을 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지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당연히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손해를 담보하는, 즉 가해자가 지게 되는 그러한 법적 책임으로 지는 물질적인 그런 손해에 대해서 이러한 보험 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제보험은 무엇일까요? 가해자인 즉 피보험자가 사업주이고 피해자는 근로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렇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담보를 해주는 그러한 상품이 근제보험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그러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이 무엇이고 근제보험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배상책임보험이 근제보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상책임은 바로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지는 법적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을 보험 상품으로 결국 담보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여러분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 중에 나는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되실 거고요. 배상책임이 또 발생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법에 근거한 그러한 책임들이 먼저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손해하정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또 손해하정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 근제보험의 과목의 특징은 보험 상품도 공부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금 산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까지 모든 내용들을 망라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보험이 근제보험은 어떠한 형태로 조금 이루어져 있는지 과목의 그런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 상품과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상품은 피보험자인 즉 가해자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킨 사람이 결국 사업주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 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러한 경우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을 담보해주는 상품이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 상품인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러한 배상책임 보험 상품, 그러한 일반적인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대표적인 일반적인 그런 배상책임 보험 상품입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안에는 뭐 대인 배상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다쳤을 때 담보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우리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함께 배우지는 않지만 자동차 보험도 뭐 배상책임 보험 상품의 일부 중에 하나에 해당은 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보험에서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영업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영업장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상품도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 해당이 되고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다쳐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상품도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 재해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 외에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은 또 크게 구분이 지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 상품과 그리고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정해 놓은 의무보험 상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보험 상품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고를 담보해주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있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또 옥시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 생산물의 하자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를 담보해주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사고 같은 그러한 사고의 전문직의 그러한 가실들을 담보해주는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는 상품은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좀 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화재보험 상품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그러한 뭐 고객들을 이동하는 그런 운송 수단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업자들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시설을 영위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한 상품들도 의무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의무보험으로 지정해 놓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시죠. 일반 반려견 말고 맹견으로도 지정해 놓은 그러한 맹견들도 있는데 그러한 맹견들도 그 맹견 소유자들에게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을 배우게 되신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상품들을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특히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골라서 그 중에 그러한 상품들을 저와 함께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이 근제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손해를 배상해 두지는 않겠죠. 결국은 가장 먼저 그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법의 근거에서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우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또 보시면서 나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법을 전공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이고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또 여러분들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재해를 제외한 일반적인 배상책임 보험 상품을 배우시게 되겠는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한 임의보험과 나라에서 정해놓은 반드시 가입해라 라고 정해놓은 의무보험 상품을 함께 같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지는 법적 책임을 담보해주는 근로자 재해보험 상품까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책임,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을 공부하고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험 상품까지 함께 모두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 손해액을 산정하는 계산 방법까지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인 모든 학습이 마무리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충분히 따라오실 만 하다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자, 실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사례를 넣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은 훨씬 재미있는 수업이 되실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고요. 이 과목에 대해서 그 매력에 충분히 빠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그리고 과목 공부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요. 처음에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워낙 좀 다양해서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해당 과목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당 과목의 그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이라는 이러한 그 사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 보니 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오는
희열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재미들을 또 느끼고요.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엔 어려워하시지만 해당 과목을 마지막에는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합격의 지름길로 여기는 그러한 주력 과목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에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위주의 그런 공부 방법을 좀 더 택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체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학습을 하시기 전에 이 정도 내용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단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추려 보았는데요.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생초보, 정말 기본도 전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제가 용어를 몇 개를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해당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정말 기초적인 내용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해당 내용 좀 준비를 해봤으니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자고요. 보험계약자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즉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냥 계약만 체결하고 돈을 안 내면 담보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서 계약을 쭉 이어가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보험사고란 결국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즉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법률상 책임을 지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무엇이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하는 금원, 즉 보험계약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즉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회사에 지급하는 금원이고 그럼 보험금은 무엇이냐?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회사가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또 지급을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하는 금원. 그러니까 결국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은 보험사고인 즉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었을 때 결국 지급하는 금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는 특별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배상책임은 그러면 무엇일까? 결국은 배상책임 보험에서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다른 사람,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자에게 손해를 물어주어야 되는 법적 책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이상 결국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주는 법적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상책임 보험은 그러한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책임을 담보해주는 상품을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고의는 면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고의가 아닌 이상 발생하는 가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것들이 배상책임 보험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겠네요. 제가 앞서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에는 막무가내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저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 대한 그 근거를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딱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상책임 보험에서 좀 알아놓았으면 하는 법적 책임은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750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 제390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채무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채권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드라마나 그런 데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 채권자 많이 그런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맞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채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책임인데 계약관계에서 결국 뭔가 그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지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계약에 대한 그러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전 불이행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이행되거나 그랬을 때에 지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 손해에 대한 책임들을 지는 것이 민법 제390조고요. 그리고 민법 제390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뭐 의료과실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런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민법 제390조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깊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법적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군가에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민법 제750조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가 아닐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높은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길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길 가는 행인이 높은 고층에서 떨어진 뭐 물건에 머리를 충격당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면 그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떨어뜨린 그러한 행위자에게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또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이러한 법적 내용에 대한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750조 이러한 내용들도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살펴보는 내용으로만 오늘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내용 좀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 용어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의무보험, 임의보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무보험은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가입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법의 근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오. 그러니까 뭐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음식점이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라. 뭐 이러한 법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러한 상품들은 의무보험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그러한 맹견, 즉 사람들만 보면 그러한 으르렁거리면서 사람을 물려가는 그러한 조금 사나운 개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그런 규정을 해 놓았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의무법으로 가입을 정해 놓았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의무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의무보험하고 상반되게 자유롭게 내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은 우리가 임의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했던 대로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내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재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즉 사업주가 지는 법적 책임을 담보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근로자 재해 보험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든지 산재보험을 초과하고 있는 그 사업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담보해주고 있는 또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판매하고 있는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함께 그런 보험 상품들을 또 배우게 되겠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판매하는 그런 상품과 관련된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 정도 용어는 그래도 조금 아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만 몇 개만 좀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느껴지실 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3년도 올해죠. 올해는 어떠한 또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해당 내용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손해배상사가 하는 일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실제 사례 문제 보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대략적으로 2014년도 이렇게 올해가 사실 제도가 바뀐 이후로 올해가 10회 정도 됐는데요. 실제 시험은 개정된 법이나 그에 이슈된 중요한 판결을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도가 바뀐 이후로 한 10회 정도 시험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는 10회 정도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계산 문제가 좀 많은 좀 비중을 차지는 했었었는데 사례 문제 한 60점, 약수 문제 40점 정도 출제가 됐는데 사례 문제 60점 중에 여기 사례 문제와 연관이 있는 또 약수 문제가 함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약술의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 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었고, 의무보험, 임의보험이 30%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역대는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례적으로 의무보험 상품이 올해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근로자재 보험에서 한 2문제, 임의보험에서 한 3문제, 그리고 기타 형식의 문제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항상 문항수는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7문제에서 또 소분해서 문제가 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문항수가 1문제 좀 줄여서 그렇게 출제가 되는, 좀 전년까지의 문제보다는 올해는 조금 문항수가 좀 줄여져서 수험생의 그러한 좀 무거운 마음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험이 출제가 되지 않은 건 좀 이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의무보험이 출제가 안 됐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무보험의 비중이 많이 크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정말 오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봤던 대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의 높은 배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계산 문제가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만 배점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약술의 비중이 전혀 낮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약술은 결국 계산을 풀기 위한 그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산 따로 약술 따로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와 더불어서 암기도 하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이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니까요. 항상 약술 문제, 계산 문제를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이 90분 동안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늘 90분 안에 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리고 그 난이도도 조금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늘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시험은 정말 이례적으로 문항수도 조금 적게 나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나와주면 모든 수험생들에게 부담은 덜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좀 더 고퀄의 답안을 또 채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다 장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 되었든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답안 쓰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 학습할 때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셨다면 공부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답안 쓰는 그러한 훈련도 이왕이면 일찍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올해 23년도 문제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었는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올해 시험 문제 중에 기출 2번 문제인 약술과 그리고 계산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그 형태의 문제를 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영업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백화점에서 발생한 그러한 보험 사고와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초시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저와 함께 모두 다 푸실 수는 없고 대략적인 형태만 그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백화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목과 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 치료 후에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결국 백화점에서는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법적 책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담보하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보험을 보면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느냐?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 군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지문에 쓰여 있습니다. 군문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뭐냐? 그러니까 영업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 약관이 군문이냐 영문이냐에 따라서 또 상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저와 함께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특별약관, 즉 당사자 간에 특별하게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약관이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한도액은 사고당은 2억까지 담보가 되는데 한 사람당, 즉 피해자 1인당은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해당 피해자의 손해액이 1억을 넘어가면 한도 1억 내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 원. 자기부담금은 계약 당시에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놓으면 이 자기부담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보험회사가 결국은 보상한다라는 그러한 계약으로 설정을 해놓았다라고 이해를 간단하게 우선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서 1억 한도 내에서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즉 전제 조건은 결국에 이 해당 피해자가 어떠한 손해를 보았고 당연히 해당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리고 이자가 다친 부분들을 또 근거를 해서 이자의 결국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자의 치료비, 그리고 이자의 직업, 이러한 부분들을 다 기초로 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피해자의 가실, 이자에게 가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실상계까지 다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결국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해당 문제에서는 보시게 되면 상기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약수라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기재하시오라고 결국 해당 계산 문제에서도 또 소분해서 약술 문제 10점짜리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결국 담보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가실이 존재를 하고 해당 부분들이 또 인정을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존재를 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위법성이 존재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답을 또 기술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그리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죠.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하는데 피해자의 치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며, 그리고 피해자의 가실,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결국 이자의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한도에 대한 부분들 다 적용을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다 하고 보험회사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다 계산을 해서 산출하는 것이 바로 해당의 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직 기초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해당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기초가 없으신 분, 그리고 손해하정사에 관심이 있지만 해당 손해하정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이 어떤 과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말 노기초, 정말 기초가 없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손해하정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매력적인 직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 소비자는 사실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보험회사에서 정말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뭔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통들은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직업이 있는 거고요. 손해하정사는 결국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주고 그런 매력적인 직업이 바로 손해하정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해하정사가 진출하는 그러한 영역은 워낙 넓습니다. 보험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독립 손해하정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은 워낙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러한 큰 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해하정사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꿈을 놓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손해하정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정말 깊게 고민을 하시면서 해당 자격증에 도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매력적인 직업 손해하정사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